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최근 오픈 AI가 챗GPT의 성인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령 인증을 거친 성인 이용자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인데 미성년자들이 우회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AI 중독 현상이 더 심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과 윤리적 경계 속에 AI가 나아갈 길은 어디인지 잠시 뒤 IT연구소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운용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 퇴직연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딤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상담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가을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을 하면 운동회가 생각나거든요. 어렸을 때 막 운동장에 모여서 혹은 강당에서 막 뛰어놀면서 신나게 줄다리기도 하고, 저는 좀 체구가 작아서 재빠른 어떤 달리기 같은 거 많이 하고 박 터트리기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체구는 작지만 목소리는 커서 응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가을 운동회는 어땠는지 추억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고요. 요즘 또 가을 운동회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해요. 네, 아시는 분들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씨와 함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돌파를 했는데 오늘도 기세가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 조금은 줄여낸 모습인데요. 현재 1% 오름세로 3,85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339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2,9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820억 원 팔아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강합니다. 특히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대감 속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6%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도 강세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0.2% 오름세로 87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스피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1,136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금액은 적지만 5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만 홀로 1,40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대표주인 HLB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HLB는 간암 신약의 임상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도 8.6% 오름세 시현 중입니다. 네. 또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자동차와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한미 양국이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관세 협상 내용과 한미 원자력 협정을 제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했던 보도가 나온 이후에 관련된 섹터로 기대감이 확산되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어제 이 원달러 환율은 좀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되찾는 건지 싶었는데 외환 시장 현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외환 시장 우선 환율은 1,421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상승합니다. 원화 약세 국면입니다. 1,424원 기록하고 있고요. 예.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강세입니다. 1,656원. 반면 엔화 약세를 보이면서 942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 짚어본 것처럼 국내 증시 연거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대로면 진짜 코스피 4천 시대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참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는데요. 네.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을 만큼 연거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예. 종가 기준으로도 4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새로 썼는데 앞서 짚어본 것처럼 어제 사상 처음으로 3,800을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도 잘 달려주고 있고요. 예. 요즘 같은 추세면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4천 시대도 먼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관세 협상도 최종 타결 단계까지 올라온 데다 그간 지겨울 만큼 시장을 억눌러 왔던 미국과 중국 이 두 고래 싸움도 양국의 정상회담 이야기가 솔솔 나오면서 안팎으로 여러 호재들이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불장 모먼텀은 단연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코스피 200 기업의 12개월 예상 순이익 전망치가 9.4% 상향 조정됐는데 네. 이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8.8%포인트를 기여했을 만큼 와.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요. 예. 그 중심에는 10만 전자를 코앞에 둔 삼성전자 그리고 AI 훈풍을 타고 고속질주 중인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예.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네. 증권가에선 중장기적으로 지수 상승세가 계속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내년 코스피 밴드를 4,300에서 5,000선까지 제시하는 오호.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도 호재 만발이었는데요. 네. 애플이 끌어주고 줄지어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뒤에서 밀어준 데다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 속 타코 트레이딩도 다시 부활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올라줬는데 S&P 500은 6월 이후 최대 이틀간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 단연 애플이었습니다. 주가는 하루 새 4% 가까이 올라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내놓은 아이폰 17 시리즈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소식에 어허. 월가 역시 장밋빛 전망들을 줄줄이 내놓고 예. 시장 심리가 좋다 보니까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도 상승세에 올라탄 하루였습니다. 우리 세무정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이번 주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우선 기술주들의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됩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7개 빅테크 중 6개 기업이 줄줄이 실적을 내놓는데 네. 서학개미들의 장바구니에서 빠질 수 없는 테슬라가 22일 스타트를 끊고요. 예, 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일주일 뒤인 29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평소에는 큰 움직임이 없지만 이 실적 발표 때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다음날 주가가 껑충 뛰면서 엔비디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을 토하기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밤사이 뉴욕 증시를 웃음짓게 한 애플 30일 실적을 공개합니다. 또 공격적인 데이터 센터 확장에 나서고 있는 아마존도 같은 날 성적표를 내놓고요. 예. 시총 1위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다음 달 19일 실적을 공개하는데 AI 거품 논란 속 호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 포인트입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중요한 지표들로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4일 발표가 되는데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처음 나오는 통계라는 점에서 눈여겨봐야겠고요. 시장은 연준이 최근 연내 양적 긴축 종료를 시사한 만큼 이달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자, 증시 얘기하면서 살짝 짚어보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내년 초에 중국 방문 계획을 밝히는 등 뭐 미중 이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간 주거니 받거니 중국과 치고받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기로 했음을 재확인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예. 또 이 밖에 중국의 초청을 받았다면서 내년 상당히 이른 시기에 방중할 계획이다. 거의 굳어졌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장 이달 말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로는 미중 간 공정한 무역협정 체결을 꼽으면서 나는 중국에 잘하고 싶다.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강조하기도 했고요. 예.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다 확신했는데 다만 중국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155%의 관세를 무는 등 곤경에 처하게 될 거라는 으름장을 놓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중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선 미국에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압박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예.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미중 관계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또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우리나라와도 공정한 협정을 했다 말했는데 아직 무역 협상을 맺어지지 못한 우리 입장에선 외교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 국내 이동통신사들 뭐 해킹 사건으로 홍역을 알았는데 이 KT에 이어서 LG U+도 해킹 정황 있는 서버를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최근 발생한 KT의 서버 폐기와 유사한 사례인데요. 네. 서버 운영 체제를 재설치해서 과거 기록을 볼 수 없게 한 건데 업데이트 시점이 정부가 조사 결과를 달라 요청한 다음 날이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보안 전문지 프렉이 LG U+ 해킹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는데요.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내부 서버 8,900여 개 그리고 4만 개의 계정 정보, 직원 167명의 실명과 계정 정보가 해킹 그룹 김숙희에게 털렸다는 겁니다. 해당 시스템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각종 인증을 통합하는 관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 최악의 경우 전산망 전체를 해커가 장악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예. 과기부 역시 이 같은 보도가 나오기 전인 7월 18일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고 8월 11일 사측에 점검을 요청했는데 LG U+는 이틀 뒤인 13일 해킹 흔적이 없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네. 그런데 점검 결과를 요청받은 다음 날인 12일 LG U+가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서버의 운영 체계를 재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해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포렌식 등 정밀 조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예. LG U+는 그동안 해킹 정황이 없다며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외부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자체 점검에서 취약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재설치했다. 재설치 이전 서버 기록을 당국에 제출했다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취약점이 발견이 됐으면 신고를 해야지 증거 인멸과 마찬가지인 운영체제를 재설치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고요. 그러게요. 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대규모 해킹 사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오늘 오후 통신 3사 최고 경영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준소안해 부실 대응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네. 다음에 있을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작은 문제라도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대처를 잘 해야겠죠. 자, 다음 소식으로는 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국방부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국방부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안보 포럼이 지난달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는데 네. 베트남 대표단의 단장으로 온 국방부 차관이 만찬 자리에서 우리 측 여성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고 하는데 식사가 끝나고 굳이 찾아와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걸로 전해지면서 네. 국방부는 국제 행사에서 벌어진 유례없는 사건이라 이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내부 대책 회의를 거쳐 주한 베트남 무관을 조치해 항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베트남 측은 재발 방지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방차관은 무관 조치에 앞서 사건 다음 날 바로 출국해버리면서 사건 조사는 흐지부지 끝나버렸는데요. 일각에선 국산 K9 자주포 수출을 위해 이 베트남 측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이 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중에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카카오그룹이 운명의 날을 맞았죠. 김범수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는데 심경과 검찰 구형에 대한 입증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네. 공판 결과부터 보면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은 앞서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예. 검찰이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룹 전체가 거대한 사법 리스크의 소용돌이 휘말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재계 이목이 집중돼 왔는데 네. 1심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곧장 6% 수직 상승했는데요. 현재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법원의 판단이 경영쇄신을 외치며 반등을 꾀하던 카카오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왔었지만 오히려 사법 리스크 해소의 신호탄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한 모습입니다. 예. 이번 무죄 판결로 거버넌스 불안이 해소되면서 내부 의사결정 속도와 투자 집행력이 회복될 걸로 보이고요. 시장에선 사법 불확실성 해소가 곧 주가 반등과 투자 심리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적 관심이 큰 캄보디아 사태 소식도 짚어보면요. 이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하고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유해가 오늘 오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네요. 네, 화장된 유해를 싣고 캄보디아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오늘 아침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지난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지 74일 만입니다. 예. 지난 7월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 말한 뒤 캄보디아로 떠난 박 씨는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한 끝에 8월 8일 보코산 일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캄보디아 당국은 시신이 발견됐던 장소에 혈흔이 남아 있는 걸 확인했고 이 시신에서 멍자국과 상처 등 고문 흔적도 발견한 걸로 전해졌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많은 피를 흘릴 정도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고요. 네.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와 약물, 동물검사 또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또 다른 50대 한국 남성이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 예. 여권과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등이 발견됐다 하고요. 현지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우리 당국은 이번 사건이 범죄 단지와 관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캄보디아에서 이 범죄 활동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대부분이 경찰에 구속이 됐는데 이들 말고도 그 캄보디아 거점으로 수백억대 범죄를 저지른 이 핵심 피의자가 더 있는데 이번 송환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와요. 네, 대표적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경찰청에서 지속해서 송환을 요청한 부부가 있습니다. 네. 이들 부부는 작년 3월부터 연애 빙자 사기를 벌여 100여 명을 상대로 모두 120억 원을 뜯어냈는데요. 네. 지난 2월 인터폴 공조로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석 달 만에 풀려났고 일각에선 현지 경찰에 돈을 찔러줬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이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성형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난 7월 다시 현지 경찰에 붙잡혔고 여전히 구금 중인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 송환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이 캄보디아 이민청에서 추방한 대상자를 강제 송환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고요.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송환이 늦어질수록 피해금 추적은 어려질 수밖에 없는데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이들 부부를 대상으로 은닉 자산을 추적하고 재산 처분을 차단하는 은색 수배를 발령해둔 상태입니다. 네. 하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운동회에 얽힌 추억이나 또 달라진 풍경 문자로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추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3515님 운동회 때 달리기만 나갔다 하면 1등을 차지해서 제 별명이 오토바이였습니다. 아니 달리기 빠른 그 사람 부르는 별명들 되게 다양하게 뭐 적토마 뭐 이런 것도 있고 바람의 아들 뭐 이런 별명들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저 처음 들었거든요.
혹시 달리시면서 막 소리를 막 내시면서 달리실까? 아 이렇게 달리실까요? 특이한 별명이신데 아무튼 달리기 1등만 차지했던 분이시다. 보내 자랑을 해주셨고요. 9698님 어린 시절 운동회를 떠올리면 청군 백군 응원전이 떠오릅니다. 큰 볼거리였죠 하셨는데 맞아요. 그때 진짜 운동장에 이렇게 한가득 모여서 가족들도 이렇게 와서 같이 응원하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정작 뭐 경기에 이렇게 참여하거나 했던 기억보다도 응원을 막 열심히 했던 그 기억이 나요. 막 노래도 많았잖아요. 예. 그런 노래들 부르면서 했던 추억들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8358님 가을 운동회 하면 엄마가 싸운 김밥 친구들과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엄마도 그때 그 친구들도 그립네요 하셨는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나서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지만 그 추억이 남아 있는 거죠. 가을 운동회 때는 진짜 그렇게 김밥, 도시락 함께 이렇게 나눠 먹는 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소풍 온 것처럼 장소는 같아도 그 뭔가 분위기가 다르고 기분이 달랐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을 운동에 얽힌 추억 혹은 달라진 풍경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받으셔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날은 춥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노면이 미끄러워 감속 운전 필요하겠는데요.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근덕에서 남양터널까지 2차로 막고 작업 중입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 구례 화엄 사이 발생한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1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광교터널 4, 5차로에는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용인에서 양재까지 속도 주춤하고요. 문막과 새마을 또 면원과 평창 일대는 작업으로 차량들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에서 남이분기점까지 정체인데요. 남이분기점에서 진행되는 작업 때문입니다. 2개 차로가 막혀 있고 이후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이어서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 마포대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 역시 한강대교 5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일대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부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요즘 뭐 AI 회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챗GPT 만든 오픈 AI일 텐데 갑자기 오픈 AI가 성인용 챗GPT를 내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성인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에게 2025년 12월부터 챗GPT의 뭐 에로티카 혹은 성인용 콘텐츠 생성을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예. 성인 사용자는 성인답게 대우하겠다는 원칙 아래 뭐 사용자 맞춤형 경험을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실은 이제 뭐 정신 건강이나 이런 이제 챗봇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들 때문에 원래 이런 콘텐츠 제한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네. 이거를 갑자기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성인용 챗GPT에는
뭐 어떤 기능을 담겠다는 걸까요? 일단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챗GPT랑 텍스트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네. 대화를 할 때 일종의 캐릭터 성격을 부여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인간다운 친구 같은 대화를 하는데 그러다가 일부 성적인 대화도 이제 뭐 할 수 있게 하겠다. 어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목소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음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톤으로 뭔가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게 한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이미지나 영상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뭔가 이런 성인용 이미지나 네. 뭐 영상 같은 걸 만드는 행위들을 뭐 챗GPT에서 이제 성인 버전에서 좀 더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에 대한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 성인용 챗GPT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챗GPT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 오픈 AI가 이제는 단순히 챗봇을 만드는 엔진 회사를 넘어서서 서비스 회사로 계속 진화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결제를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소라 같은 SNS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네. 그런 형태에서 이제 성인용 버전까지 보여주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맥락에서 2가지 이유가 더 이제 정확하게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이 챗GPT 오픈 AI의 상승세가 조금 꺾이고 있다라고 아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신규 현성 계속 늘곤 있는데 네. 8억 명을 지금 월간 사용자가 8억 명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은 빠르게 16억까지를 가는 게 목표긴 해요. 아. 그런데 지금 미국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 예전보다 앱을 열어서 쓰는 시간도 줄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과거보다의 가입자 수 늘어나는 속도도 줄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람들을 여기 오래 체류시킬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는 성인용 콘텐츠를 이제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하나 띄웠다고 아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게 저는 더 직접적인 거라고 보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XAI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도 챗GPT 같은 그록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 그록에 이미 성인용 모드가 도입이 됐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체류 시간을 상당히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자가 성인용 모드를 출시를 해서 속도를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체류 시간 늘리고 있으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용자도 늘려야 되고 좀 경쟁자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지 약간 아. 그런 관점으로 간 게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 해주신 말씀만 들어서는 이 기술 발전과 윤리의 어떤 위험한 줄타기 같은 맞아요. 느낌이라서 조금 염려가 되는데 일론 머스크 XA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그록 챗봇에 성인용 모드 도입을 했다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나운서께서 이제 줄타기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네. 정말 이 XAI를 보고 있으면 줄타기가 너무 좀 심하다, 조금 걱정된다라는 수준으로 돼요. 예를 들면 이 그록의 성인용 모드가 처음에 출시된 게 2025년 7월부터 정식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네. 그록 컴패니언 모드라는 거고 이 컴패니언이 동반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동반자처럼 내 옆에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유료 사용자들에게 먼저 도입을 했던 게 챗봇 애니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일종의 만화 캐릭터처럼 돼 있는 캐릭터가 실제 있어서 네. 대화를 할 때 그 여성형의 만화 캐릭터 같은 캐릭터가 실제 뭐 입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네. 근데 대화의 수위에 따라서 뭔가 이러한 액션이나 목소리나 이런 걸 변화시키는 이러한 형태들의 챗봇이 먼저 도입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능이 좀 들어간 게 네. 우리가 말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만들 때 모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스파이시 모드라고 이제 돼 있는데 아하. 매운맛 모드죠. 예. 그래서 뭔가 글자를 몇 개만 넣어도 이미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드로 영상을 만들면 뭔가 그 만들어진 캐릭터가 성적인 약간의 액션이나 아니면은 뭐 옷을 벗는 거 이런 행동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클릭을 하면 되는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까지 이걸 서비스를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소장님도 그럼 직접 사용을 해 보셨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되니까 테스트 차원에서 좀 해봤는데 네. 좀 가장 좀 이거 좀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했던 게 성인 인증 방식이에요. 아, 네, 왜요? 우리가 보통 그래도 이게 성인이 쓸 수 있는 거면 뭐 네. 적어도 뭐 번호 인증이든 뭐 그렇죠. 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 모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제가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시 모드 아니면은 뭐 음성 대화로 약간 야한 대화하는 이런 걸 누르면 네. 그냥 당신은 성인이십니까? 예, 아니요. 이것만 나와요.
아, 그걸로 끝이에요? 네, 그래서 얘 하면 그냥 됩니다. 아니, 얘는 아무나 누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아. 그렇다고 이제 지금 이 그록을 가입할 때 뭔가 뭔가 엄청난 전화 인증 이런 네. 것도 아니면 이메일 연동만 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허. 미국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앱 자체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도 12세 이상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위험하네요. 네, 이거.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몇 번만 누르면 성인 모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표현의 자유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관용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그냥 내놓는 거냐라고 네네. 하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걸 만들기 위해서 XAI 직원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내부 아. 뉴스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네. 뭐 예를 들면은 사용자들의 성적인 대화 내용을 직접 어떻게 보면 청취하고 분석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그렇게 성적인 대화를 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는 뭐 성착취물 같은 영상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에서도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이 성인용 모드라는 게 과연 정말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이미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미 이슈가 뭐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대로 도입된다고 하면 분명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법적으로도 이런 뭐 AI 성적 이미지 합성이나 딥페이크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좀 제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네. 이거 괜히 잘못해서 호기심으로 누르다 보면 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말씀하시는 성폭력 특례법, 그러니까는 딥페이크 관련된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실존 인물을 가지고 모델로 뭔가 내가 막 잘못 눌러서 영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네. 했을 때 이게 실제 실존 인물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이 부분은 만드는 거 배포하는 거 모두 다 이제 징역이나 이제 벌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만드는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록 말고 오픈 AI 챗GPT는 사용자 수가 훨씬 많은데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 알트먼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한 연령 인증 제도를 넣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카드 인증이 됐든 연령 인증을 넣을 것이다라고 예. 얘기는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오픈 AI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도덕 경찰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치 영화에서 성인용 등급이 있듯이 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누고 그걸 기술적으로 나눌 거야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네. 이미 글로벌에서도 이것에 대한 악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샘 알트먼에게 뭐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뭐 성인 인증을 한다고 해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게 막 너무 이렇게 과몰입을 한다거나 진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AI랑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 캐릭터 챗봇 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거기서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몰입해서 대화하는 거에 좀 많이 빠져들고 있는데 네. 거기서 나를 기억하고 성인 버전까지 대화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말하는 일상에서의 어떤 행동들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사회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좀 약간 냉정하게 말해서 이 IT 기술이 좀 빠르게 보급될 때 이런 이 성인용 시장이 좀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픈 AI가 처음에 비영리를 표방하고 이렇게 뭐 세상을 바꿀 AI를 만들겠다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약간 씁쓸하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우리가 말하는 정말 예전 뭐 비디오 시절부터 시작했을 때 뭐 네.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디지털 혁신이 있을 때 항상 이 성인 산업이 초기에 수요를 끌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매출 규모에서도 성인용에 있는 기업들이 매출 규모가 높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인트는 아나운서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처음에 이 오픈 AI가 왜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열려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수익성을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그게 과연 이 AI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기 위해서 정말 이 회사의 취지가 그랬을까에 대한 좀 씁쓸함이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AI의 지금 변화의 흐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올해 뭐 말쯤 사용자들도 접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미 그 말씀드렸던 이제 그록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 사용자들이 가능하고요. 네. 챗GPT도 12월 경에 된다고는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AI 법들이 아마 1월부터 또 생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거는 한 연말 연초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때까지 올바른 또 사용을 위해서 윤리적인 문제들을 또 잘 피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어떤 생각의 교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또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한낮의 과학실 코너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동안을 가리켜서 하루 종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와 종일을 띄어서 쓰는데요. 우리말 표현 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라는 뜻을 가진 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사는 종일 도록과 종일 토록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 경우에는 종일 토록이 맞습니다. 여기서 토록은 앞말이 나타내는 정도나 수량에 다 차기까지를 뜻하는 보조사입니다. 대개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의 뒤에 붙어서 앞말이 나타내는 시간이 다할 때까지를 뜻하고 영원토록, 평생토록 같이 쓸 수도 있죠. 또 조사 토록은 지시를 나타내는 일부 대명사의 뒤에 붙어서 앞말이 나타내는 정도에 다 미치기까지의 뜻을 나타내기도 해서 대명사 이, 그, 저 뒤에 토록이 붙은 이토록, 그토록, 저토록과 같은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토록과 형태가 비슷한 도록은 연결어이기도 하고 종결어이기도 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도록 어서 출발합시다처럼 앞의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나 결과, 방식, 정도 등의 됨을 나타낼 때는 연결 어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했다가 12시까지 이 자리에 다시 모이도록처럼 명령의 뜻을 나타낼 때는 종결 어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연일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4.8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낮았고요. 어제 첫눈이 내렸던 설악산에 이어서 파주 판문점의 기온도 영하 0.2도로 내려가며 내륙에서도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아침보다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평년 기온에 밑돌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6도, 춘천과 광주 17도, 대구 18도,
4.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찬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 춥겠고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이 돼서야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한데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강원 영동에는 5에서 30, 늦은 밤까지는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금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주말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 낀 날씨만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 돈 되는 라디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후 자금 특화 펀드죠. 디딤 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유능한 민생경찰, 진정한 민주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수사기소 분리란 거대한 변화 앞에 놓여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부가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의 서해 유입 가능성과 관련해 매달 실시하는 우라늄 중금속 분석 결과 10월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내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일정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야 간의 충돌은 점점 더 격화하는 모습인데
특히 법사위 국정감사가 아주 뜨겁죠. 네, 법사위가 어제 그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를 했는데요. 예. 여야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네. 먼저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파기환송 과정에서 고등법원이 그 사건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대법원에 송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이렇게 따져묻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면서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또 국민들이 우려를 갖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면서도 어떤 경위로 저렇게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 그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할 때 그 절차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는데 네. 그 당시에 지기현 판사가 그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을 취소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는 날로 계산하는 게 관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또 그건 또 이제 재판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좀 말을 아끼면서 네. 좀 뭔가 지기현 동료에 대한 거에서는 좀 선을 긋고 네. 예, 월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중지를 두고 법원에 질타했는데요. 예.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 재판 정지 중이다. 이게 다 재직 중에 범한 범죄가 맞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재직 중인지 이거를 따지냐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재판이 정지가 된 건데 네. 이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걸 적용을 한 거고 네. 그럼 이게 재직 전에 저지른 거면은 이거에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거를 국민의힘에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법원장들은 대다수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국감 도중에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피감기관에서 출석을 했죠. 그렇죠. 피감기관의 장입니다. 네. 김재호 판사고요. 춘천지방법원장인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이걸 꼬집으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는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장 증인 출석에도 본인이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해충돌성 위원회 간사 선임을 원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 공세를 펼쳤어요. 네. 어제 저희가 그 국민의힘이 추미애 방지법 발의한다고 했던 거 그렇죠. 말씀드렸죠. 이거하고 네. 정확하게 대치되는 네네. 그런 걸 또 꺼내고 있는 거고요. 예. 이뿐만 아닙니다. 뜬금없이 나경원 의원의 언니라는 존재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에게 측근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최혁진 의원의 주장으로는 내연남이라고 알려진 그 김충식을 소개해줬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최혁진 의원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국감에서도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을 들고 와서 네. 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논란에 빚은 당사자인데 네. 그때 당시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뿐만이 아니라 김충식이란 이 이름을 꺼냈었어요. 아하. 예. 그리고 그래서 본인이 이 김충식에 대한 어떤 의구심 또 연결고리를 부각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분은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 입당하려는 무리수를 계속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언론개혁특위에서 가짜뉴스 근절 법안을 발표한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여당이든 어디서든 이게 환영받을 수 있는 공격인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뭐 역시나 김현지 부속실장 이름이 국감장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현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를 두고 예. 문제를 삼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김현지 실장이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거예요. 또 국감 첫날에도 휴대전화 기기가 2번 교체됐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네. 민주당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약정 기간이 끝나서 신형으로 기기 변경하려는 대리점 안내 문자를 받고 교체 신청해서 기기만 받고 업무가 바빠서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해명을 내놨고요. 예. 또 2021년에 휴대전화 번호 변경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김 실장은 10수년째 같은 번호를 쓰고 있다라고 네. 설명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한 달에 10수번씩 통신조회를 당하기도 했던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말고 할 게 있기나 하겠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거짓 음모론 유포를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도 말했고요. 네. 그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과정에서도 이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거의 메인이 됐는데 네.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명에 그러니까 관여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네네.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은 펴고 있는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현지라는 이름이 네, 오늘도 국감장에서 경기도 국감에서 이 김현지 실장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영상을 재생을 한 건데 예. 김동연 지사가 여기 서 있었거든요. 네. 경기도 지사니까.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2년 전 김건희 여사가 그 최측근 자녀 학교 폭력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예, 이 사건 잠깐만 보면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죠. 김건희 여사하고 가깝고 이 김 전 비서관의 딸이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년 아래 여학생을 화장실에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을 했고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왜인지 교육부 차관하고 8분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서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번에는 국감장에서 이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성남교육지원청의 학폭위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거예요. 네.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서로 이 징계 수위를 논의하면서 강제 전학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서로 그 선에 대해서 네네.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하는 건데 그러네요. 그 당시에 심의 과정에서 학폭위 위원들이 강제 전학까지는 안 나오도록 바로 아래 단계까지 점수를 맞췄다는 거예요. 아하. 16점이 되면은 강제 전학인데 네. 이 사람이 15점 받고 강제 전학을 면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미리 교감을 해서 15점까지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네. 건데요. 이후에 학폭위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김 전 비서관 딸은 출석 정지 10일, 학급 교체 처분까지만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각막이 훼손되는 사건이었는데 네. 수위 그 폭행에 비해서 징계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들끓었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권력을 이용해서 학교 폭력을 무마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인데 김건희 특검팀이 이 의혹하고 관련해서 어제 성남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했고요. 네. 그리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이 녹취록 국감에서 처음 알게 됐다라면서 특검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되고 나서 이 뭐 집값 문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어요. 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인데요. 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걸 경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다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에 그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 내비친 거에 대해서는 예. 현 시점에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흐름 분위기 좀 보면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좀 엇갈리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또 그 부동산이 투자 수단이 되는 걸 경계한다. 이거는 줄곧 일관된 이재명 정부의 기조예요. 그렇죠. 갭 투자하지 말고 집에다가 무리해서 돈 깔아두지 말자. 이 돈 돌게 해서 증시로 나오게 하고 투자로 돌게 하자라는 네. 기조를 갖고 있는 거고 사실 이 보유세 논란도 그 세계적으로 각종 연구에 따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게 뭐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본적 설계라고 강조가 되긴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렇게 접근을 하면은 좀 너무 단편적이고 납작한 게 부동산은 또 심리가 작용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민주당에서 집권 여당이 됐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공포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현금 부자, 돈 들고 있는 사람만 집 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대출 다 막아버리면.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상경 차관은 고가주택 LTV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현금 동원력이 어차피 그게 커야
실수요자 같은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이 일으켜서 집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어서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양해를 부탁한다. 여기까지는 현상에 대해서 뭐 사실 돈 쥐고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건 맞으니까 네. 현상에 대한 팩트를 얘기한 것이고 양해를 부탁한다. 가혹할 수 있다.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발언이 만약에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동안 소득이 오르고 그 오른 소득을 쌓은 후에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결국 돌아오게 돼 있고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각자 듣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대로 우리가 돈을 모을 때까지 집값이 기다려주면은 뭐 저도 아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정부 여권 고위 인사의 부동산 인식을 맹비난하면서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이미 지금 그런 여론이 여당 의원들, 대통령실 참모들 집 어디다 사뒀는지 이런 목록이 막 돌고 사람들이 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패닉 바잉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현상 진단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서 나온 게 네. 지금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건드리고 있는 건데 국민 정서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예.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부동산 심리와 그 가격을 수습하는 게 제일 큰 과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최고위에 보고를 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여기서는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등 이 공급 대책 구체화하고 예.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입법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직전에 차익을 거둔 것 가지고요. 죄송하다고 직접 나와서 고개를 숙였는데 네. 사퇴 요구는 또 일축했어요. 예, 민중기 특검은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서 죄송하다라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각에서 들려오는 그 사퇴론 일축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민중기 특검이 2000년 그 당시 문제가 된 주식이 그때 20-30명가량의 동창들하고 벤처 투자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샀고 예. 상장한 뒤에는 증권사 직원이 권유를 해서 이거는 팔았다라고 특검팀이 설명을 했는데 매도 시점이 왜 거래 정지 직전이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배경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논란은 한동안 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네요. 네, 정례 브리핑에서 밝히기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혔는데 이미 직전에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네. 전직 군 고위 관계자 5명에 대해서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예.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 외압 핵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인물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그 VIP가 경로했다라는 거, 경로를 하자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외압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특검팀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해병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네.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것 아니냐 지적이 있었는데 속도를 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팀 또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 그 오랜 친분을 입증할 핵심 진술을 확보하는 걸로 알려졌죠. 네. 지금 시점에서 이 순직해병 특검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 사람이에요. 예. 원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하고 관련이 생겨버렸고 예. 특히 얼마 전에 그 배우 박성웅 씨가 네. 갑자기 국감장에 등장을 해가지고 또 영화 현장처럼. 네. 그래서 잘 모르던 분들까지도 왜 저 배우가 그렇죠. 국감장에 서 있어 그래서 네.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에요. 네. 근데 이 배우 박성웅 씨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하고 술자리를 하다가 그 도중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합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근데 그동안 임성근, 이종호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은 만난 적도 없다라고 네. 주장을 해왔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죠. 예. 그러다가 관련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2022년 7월 30일에 촬영된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박성웅 씨가 이종호 전 대표 등 동석자 4명하고 술자리를 가진 그 사진이고요. 네. 그런데 이종호 전 대표 측은 이 사진에 그 임 전 사단장이 없다라면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특검은 이 진술 포함해가지고 3명으로부터 요 시점에 두 사람을 한 자리에서 봤다라는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종호 전 대표는 특검을 향해서 공개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별건 수사인데 그걸 다 동원해가지고 특정 방향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고 진술을 압박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검팀은 적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종호 전 대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해외 소식 살펴보면요. 오늘 일본에서 이제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104대 총리이자 일본의 첫 여성 총리로 지명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일본 총리 선거 중에서 손에 꼽게 좀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무난하게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 연정이 또 무산되는 것인가 해가지고 그렇죠. 총리에서 낙선할 수도 있다라고 보였지만 직전에 자민당하고 일본 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정식 합의를 하면서 극적으로 이렇게 확실시하게 됐고요. 예. 오늘 오후에 임시국회에 소집되고 과반표를 받은 후보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께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가을 운동회 하면 떠오르는 풍경 또 나만의 추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6549님 운동회 하면 부채춤이죠.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몰라요. 힘들게 연습한 만큼 운동회의 꽃이었는데 요즘은 이런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사실 부채춤 이렇게 잘 기억이 없어서 저희 제작진들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우리 여성 제작진분들은 다들 부채춤을 꼽더라고요. 제가 다른데 이렇게 정신이 빵 쏠려 있어서 기억을 못했나 본데 많은 분들 아마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핏 또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줄줄이 나란히 서가지고 이렇게 줄 맞춰서 부채 빙글빙글 돌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4524님. 와, 가을 운동의 백미는 기마전입니다. 너무 치열하고 또 다치기 쉬워서 안 한 지 오래됐지만 운동회 얘기하니까 떠오릅니다 하시면서 60년 전 추억이라고 하셨는데 4524님 지금 그러시군요. 꽤 오래된 기억을 또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기마전? 기마전도 저 안 해봤는데 이거 진짜 꼭 해보고 싶은데 어디 기마전 하는 데 없나요? 저 좀 초대해 주세요.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막 앞에서 와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싸우면 죄송합니다. 네. 0719님 운동회 하면 피날레를 장식하는 릴레이 달리기 개주죠. 개주입니다. 특히 마지막 바통 터치하는 그 떨리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하셨어요. 빠르게 달리는 중에 이 바통 터치하는 그 짧은 순간 그 찰나가 엄청 길게 느껴지고 그거 놓치면 이불킥 하는 거죠 그날 밤. 저처럼 이불킥 기억은 없으시길 바라고요. 1918님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 조금만 놀게요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운동회 하는 초등학교를 봤습니다. 소음 민원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꿈을 키우는 운동회도 교육의 한 부분인데 씁쓸했어요 하셨습니다. 요즘 운동회 근황을 여쭤봤더니 요즘엔 좀 이렇군요. 아무래도 뭐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이런 학교들 운동회 때 체육대회 때 아이들 이렇게 소리 막 나고 하면 좀 뭐 시끄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추억이 이렇게 평생 가는 건데 좀 저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또 다른 분께서는 학년별로 이 운동회를 나눠서 하거나 체육관에서 한다 이런 정보도 주시네요. 5276님 요즘은 한 학년이 2시간 정도씩 운동회를 합니다. 1, 2학년이
1, 2교시, 3, 4학년이 3, 4교시, 5, 6학년이 5, 6교시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아, 요즘은 또 그렇게 하는군요. 예전에는 운동회에 그냥 막 정말 온 전교생이 다 나와가지고 막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 땀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동네 잔치처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런 시간 1년에 하루쯤 한두 번쯤은 좀 이렇게 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고, 저희 아이가 자랐을 때쯤은 또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또 이렇게 달라졌군요. 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요 꼭 받아주시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에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 드립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은 기마전을 하셨다고요? 네, 했습니다. 저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을까요? 뺏는 거요. 위에서. 네. 아, 그러면 굉장히 좀 민첩하고 재빠르셨나 보네요. 네, 어렸을 때 더 말라서. 아. 뭔가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도 잘하셨을 것 같긴 한데. 아, 그거는 아무튼 이렇게 네. 다양한 이 운동에 관련된 추억들을 지금 공유했는데, 오늘은 퇴직연금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퇴직연금 운용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던 투자자들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DC형 퇴직연금 그리고 IRP 계좌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상품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지 고민도 되고, 그래서 여러 상품을 찾아보기도 할 텐데요. 네. 오늘은 장기연금 투자 상품 중 하나인 디딤 펀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하. 어떤 분들이 디딤 펀드에 투자하면 좋을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디딤 펀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디딤 펀드 솔직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제가 디딤돌 대출 이런 거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예, 디딤 펀드는 한 자산 운용사의 특정 상품 이름은 아니고요. 네. 금융투자협회가 주도해서 출범한 연금 특화 자산 배분 펀드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손쉽게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네. 노자산 정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25개 자산 운용사가 디딤이란 공동 브랜드로 지난해 9월 동시에 출시했었는데요. 예. 주식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그 대신 채권이나 네. 금이나 은 등 대체 자산에 분산 투자해서 출시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연금 시장에서 자산 배분형 상품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 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디딤 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9730, 그리고 콩 게시판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딤 펀드를 처음 들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비슷한 상품이 좀 기존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네. TDF라고 하죠. 타깃 데이터 펀드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네. 기존 퇴직연금 IRP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자산 배분형 펀드입니다. 예. 앞서 얘기한 디딤 펀드와 같이 주식, 채권 등의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운용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네. TDF는 타깃 데이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표 시점을 정해두고 은퇴 시점 등 생애 주기에 맞춰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자동 조절하는 상품인데요. 네. 예를 들자면 TDF 2035라는 상품은 네. 2035년 은퇴 예정자에 맞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초기엔 주식 비중을 높여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다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채권 현금 비중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바꿔줍니다. 네. 그래서 은퇴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자금 마련 등 장기간 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우리가 변액보험과 정시펀드를 이야기할 때 오토 리밸런싱 이야기를 예. 했었는데요. 네네. 이 TDF 상품은 정시 펀드지만 투자자가 직접 리밸런싱할 필요 없이 상품 자체에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배분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TDF랑 이 디딤 펀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조와 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일단 디딤 펀드는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 투자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TDF는 은퇴 시점이 멀수록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데 운용사마다 다르지만 네. 한 운용사의 뭐 상품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2040년 은퇴를 목표로 설정한 상품은 주식의 비율이 네. 약 65%이고요. 오, 네. 2050년 목표로 한 건 74%에 달합니다. 이렇게 TDF 상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멀수록 주식 비중이 좀 더 높은 형태.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디딤 펀드는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비중의 변화를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고 네. 운용사가 시장 상황에 맞춰 가장 알맞은 비율을 유지하며 운영합니다. 아. 그래서 디딤 펀드는 자산 배분형 구조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네. 뭐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펀드로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 자금에 적합하고요. 이런 중위험 상품이다 보니 적정 투자 시점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입해서 운용을 시작할 수 있어 초보 연금 가입자에게도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중요한 게 수익률일 텐데 지금까지 디딤 펀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수익률이 진짜 중요하죠. 예. 가장 중요하죠. 네. 디딤 펀드가 지난달 24일이 네. 출시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네. 그날 기준 25개 자산운용사의 상품 1년 평균 수익률이 네. 11.72%였고요. 상위 10개 펀드로 좁히면 네. 15.75%였는데요. 오, 네. 이걸 조금 뭐 비교를 해보자면 예. 노후 대비로 미국 S&P 500 지수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상승률이 15.8%였거든요.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디딤 펀드 상위 10개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자산 배분에 따른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연금용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지난 1년 동안의 수익률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 출시된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점에서 약간 망설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제가 펀드 상품의 이야기를 할 때 자금 유입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디딤 펀드는 현재 출범 초기보다 약 3배 정도 증가해서 운용 규모도 2천억 원을 넘겼었고요. 오, 네. 디딤 펀드를 출시한 금토협에서는 자금 유입 규모도 중요하지만 디딤 펀드를 통해 성공적인 자산 배분 투자 경험을 제공하고 네. 연기금융 투자 방식인 장기 자산 배분 투자를 확산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지금 퇴직연금 시장을 보면 40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 가운데 80% 이상 비중이 네. 원리금 보장 상품에 몰려 있습니다. 아하. 퇴직연금은 최후의 보루이기에 원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인데 네. 하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에 퇴직연금을 묶어둘 경우에는 결국에는 먼 훗날 받는 돈이잖아요. 네. 그럼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도 크고요. 예. 그래서 운용 성과를 쌓아서 복리 효과를 누려보고자 한다면 디딤 펀드가 괜찮은 선택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디딤 펀드도 괜찮고 앞서 말씀해주신 TDF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연금 계좌에 담는다고 하면 이 둘 중에 어떤 상품이 좀 더 뭐 낫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느 상품이 월등히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개인 취향이나 경험을 통해 더 선호하는 운용 방식을 택하면 되는 건데요. 네. TDF는 은퇴 시점에 모든 게 맞춰져 있어서 생애 주기형 상품의 성격이고요. 네. 디딤 펀드는 시장 상황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기에 시장 대응형 성격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디딤펀드를 추천하고요. 예. 앞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모른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방치하거나 네. 그리고 원리금 보장 상품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디딤펀드로 장기적인 분산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디딤펀드. 네. 네. 그리고 TDF의 경우에는 임의로 정한 은퇴 연도에 맞춰 전문가가 알아서 대신 굴려주는 펀드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네. 내가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은퇴 시점엔 현금흐름을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스스로 판단하기도 실천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 망설여지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상품이 젊었을 때 위험 자산인 주식 비중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채권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운영해 줍니다. 네. 근데 이 방금 짚어주신 TDF, 뭐 디딤펀드 같은 이 자산 배분형 펀드 말고도 펀드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주식형 뭐 펀드도 있고 주식 혼합형 펀드도 있고 다양한데 이런 펀드들과 함께 좀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자산 배분형 펀드 하나만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네.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른 상품으로는 네. 보통 뭐 코스피 지수 그리고 S&P 500 등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도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이건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꾸준히 정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국내 경기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분들은 미국, 유럽, 신흥국 등 글로벌 주식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글로벌 분산 투자 펀드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은퇴가 임박해 안정성을 제일로 추구한다면 채권 펀드 상품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또 중위험 중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혼합형 펀드도 뭐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렇게 펀드 종류도 참 많고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예, 헷갈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어떤 상품을 어떤 비율로 가져가야 하나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이게 귀찮고 어려워서 그냥 원금 보장에 방치하는 분들도 많고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뭐 결론을 내려드린다면 네. 저는 디딤펀드나 TDF와 같은 자산 배분형 펀드와 인덱스 펀드 조합을 이제 가장 선호하는데요. 아, 네. 은퇴 노후 상품이란 목적하에 20대에서 30대면 자산 배분형 펀드 비중을 70% 예. 그리고 인덱스 펀드 등의 30%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네. 40대는 자산 배분형 펀드 60% 그리고 인덱스 펀드와 글로벌 혼합형 펀드에 40% 투자를 권합니다. 네. 그리고 50대는 TDF 50%와 채권형 펀드 50% 구성도 괜찮다고 보고요. 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장기 자산 배분형 펀드에 인덱스 펀드 조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펀드도 사실 운용사마다 또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상품을 골라야 될까요? 일단 하나 알고 시작해야 할 것이 네. 앞서 말한 디딤펀드나 TDF 모두 원금 비보장 상품이란 건데요. 네. 그래서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하셔야 하고요. 운용을 맡기는 만큼 운용 보수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전문가가 알아서 굴려주는데 당연히 비용이 따르겠죠. 처음 봤을 땐 그 수수료가 미미해 보여도 네. 20년, 30년 쌓이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펀드 선택 시 보수율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요. 네. 또 환매나 전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내 돈을 굴리는 건 결국 펀드 매니저잖아요. 네네. 큰 자금을 이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성과는 어떤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만은 아니죠. 네. 근데 다만 이 펀드가 어떤 전략을 가졌는지 귀찮고 어렵게 보이겠지만 투자 설명서를 꼭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오늘 주제인 디딤펀드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디딤펀드는 단기 상품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상품이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코스피가 계속 급등하잖아요. 네네. 이럴 땐 상대적으로 코스피 연동 상품보다 수익이 낮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염두해 두시고요. 네. 좀 더 공격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은 다른 정식 펀드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디딤펀드는 정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자산 운용사마다 상품 구성과 자산 배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또 운용사별 수익 편차도 있기에 금융투자협회에 접속해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미리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디딤펀드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상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뭐 강조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디딤펀드는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로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고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수익률이 커지니 노후 대비 연금 자산을 불리는데 효과적인데 네. 지금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이 10년, 20년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드는 잊지 마시고요. 예. 방치해둔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면 한번 들여다보는 걸 오늘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먼 훗날 큰 눈덩이가 돼 있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천천히 굴려 나가야겠죠. 오늘은 연금 특화 자산 배분형 펀드 디딤펀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연금 투자 디딤펀드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콩으로 김은미 님께서 디딤펀드도 수수료 있을 텐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25개 상품마다 수수료가 다 달라서요. 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운용보수라는 비용이 네. 일반 적립식 펀드 있잖아요. 네. 인덱스 펀드보다는 조금 더 낮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물론 뭐 상품마다 다 다르겠지만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 네, 정도로 비교적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1417님 TDF 상품에 관심이 있었는데 디딤펀드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원금 보장은 혹시 안 되겠죠? 조금 전에 네. 예,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전에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TDF 상품이랑 디딤펀드는 정말 좋은 상품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애석하게도 원금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 따라가려면은 또 이런 도전과 맞습니다. 모험이 필요하니까요. 네. 0581님 현재 은행에서 IRP 계좌 가입을 했습니다. 이 계좌 통해서 디딤펀드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가입을 했는데 네. 그 IRP 계좌 안에 이 디딤펀드의 상품이 있는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가입하신 네. 상품에. 네. 그래서 만약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디딤펀드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요즘 선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품 위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4792님 저는 6년 뒤에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디딤펀드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네. 이렇게 뭐 10년 내외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네. 만약에 조금 공격적인 수익을 내서 내가 노후에 연금을 보태고 싶다면 네. 이 디딤펀드보다는 네. 채권 비중이 좀 더 높은 TDF 상품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이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그러면 디딤펀드를 상대적으로 네.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뭐 최소 15년 이상, 한 20년 이상은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운용할 수 있는 디딤펀드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15년 뭐 그 밑으로. 안쪽으로 네, 네, 네. 안쪽으로는 좀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은퇴 기간을 정해놓은 TDF 상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 아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의 시선으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한낮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동아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들고 오셨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나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 생각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로봇 팔로 컵을 집어서 물을 마신다면. 오. 오늘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인데요. 네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영어로는 BCI라고 하는데 이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상에서만 해보던 그런 기술인 것 같고 약간 아직까지는 뭔가 염동력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하는 기술인데 정확히 이게 어떤 기술일까요? BCI는 말 그대로 뇌와 컴퓨터 또는 이제 기계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인데요. 네. 보통은 손가락으로 이제 우리 키보드를 치거나 아니면 목소리로 AI 스피커에 명령을 내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BCI는 이런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요. 뇌파나 신경 신호를 읽어내서 곧바로 기계가 반응하도록 합니다. 네.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 뇌에 USB 케이블을 꽂아서 네. 컴퓨터와 직접 통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BCI는 뇌에 바로 꽂는 USB로 미래에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SF 영화 아바타 보시면 주인공이 의식만으로 다른 몸을 조종하잖아요. 네네네. 예, 바로 그런 원리와 비슷합니다. 아바타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바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아직은 현실과는 좀 멀어 보이거든요. 상상 속 얘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닙니다. 실제로 벌써 쓰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예를 들어 마비 환자가 손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뇌 속에서 손을 움직여라 하는 신호를 읽어내서 로봇팔을 움직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험에서는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여서 이메일을 쓰거나 로봇팔로 컵을 들어서 음료를 마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스탠퍼드 연구진은 심지어 환자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말을 AI가 해독해서 문자로 바꾸는 데 성공했고요. 네. 이렇게 이제 BCI는 말 그대로 생각을 외부로 꺼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해서 네, 맞습니다. BCI인데 이게 사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뇌 속에 뭔가를 이식해야 이런 기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내 머릿속에 뭘 심는다고 하면 거부감부터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발표된 UCLA 연구가 화제였는데요. 그동안에 정밀도를 높이려고 뇌 전극을 이식해서 직접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도 크고 장치 수명 때문에 재수술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UCLA 연구진은 머리에 쓰는 이제 두건형 뇌파 감지기만으로 마비 환자가 로봇팔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AI를 부조종사처럼 붙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제 블록을 옮기려고 한다면 AI가 그 정보를 캐치를 하고 카메라로 상황을 또 인식하면서 뇌파 신호와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자가 이전에 불가능했던 작업을 6분 30초 만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돌려서 운전했다고 하면 이번 연구는 내가 마음속으로 방향을 생각하면 옆자리에 AI 내비게이터가 대신 핸들을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뇌 속에 이 뭔가 그 전극을 심지 않고도 이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진짜 저 같은 문과생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뇌에서 뭔가 이 신호가 막 나와서 전달을 하는 건가요? 우리 뇌에 이제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 신경세포는 전기 신호로 서로 소통하는데요. 그 BCI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에 전극을 붙여서 뇌파를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비침습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예 이제 뇌 속에 전극을 심어서 개별 신경세포 신호까지 잡아내는 방법인데 이걸 침습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 전기 신호를 해석해서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려는 거구나 하고 이제 명령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식형 침습 BCI의 경우에는 수술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장치 수명 문제로 해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뉴럴링크나 싱크론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이제 이식형 칩으로 해서 정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CLA 연구처럼 비침습적 방법이 좀 안전하죠. 근데 신호가 좀 약한 게 단점이었는데 AI로 잡음을 걸러내고 맥락을 읽어내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신호를 밖에서 외부에서 이걸 읽어낸다는 건데 뭐 약간 블루투스나
뭐 와이파이 이런 거 생각하면 될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로 이어폰에 연결하잖아요. 네네. 그거랑 비슷하게 뇌 속 전기 신호를 해석해서 기계와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생각이 바로 리모컨 버튼이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TV 네. 채널 7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리모컨을 누르지 않아도 채널이 돌아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는 네. 왔는데, 야, 이게 뇌에서 생각만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아직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네. 실제 이제 환자 치료에 쓰이고 있거든요. 네. 그 루게릭 환자가 컴퓨터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네. 척수 손상 환자가 로봇팔을 조종해서 물을 마시는 이런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네. 환자가 생각만으로 커서를 움직여서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으로 한 말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네. 이 정도는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 분야에서는 뇌신호로 의수나 의족을 움직이는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네. 예. 그리고 일상 제품 중에는 아직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메타 같은 IT 기업은 생각만으로 게임 캐릭터를 움직이는 BCI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뭔가 아바타처럼 영화처럼 네.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이런 그 BCI 이 실험이 미국이나 호주 같은 해외 기업에서 굉장히 활발하다면서요.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든 기업 중에 뉴럴링크가 있는데요. 네, 매우 유명하죠. 그렇죠. 2024년부터 인체이식 시험, 임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약 12명이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첫 수혜자 중 한 명인 롤런드 아르보는 미국의 사지마비 환자였습니다. 네. 근데 뇌에 이제 칩을 신고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이동하고 음악을 제어하고 체스 게임을 하고 이렇게 이제 디지털 조작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 칩은 무선 방식이고 전극이 뇌 조직에 삽입되는 형태였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뇌에 연결된 전극이 약 85%가 일부 뇌 조직에서 이제 후퇴하는 현상이 보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뉴럴링크 측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아니면 설계 보완을 통해서 기능 일부를 회복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는 그 회사 웹사이트에서도 임상 시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네. 안전성 실험 기록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 이제 대중적으로 상용화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호주의 싱크론 같은 경우는 뉴럴링크와 비슷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은 뇌신호 해독하고 무전극 그리고 덜 침습적인 방법, 그러니까 전극을 심지 않는 방식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뉴럴링크도 그렇고 미국이 이 세계에서 뭔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면 중국이 또 그 AI 시장에서도 딥시크로 충격을 줬었잖아요. 이 BCI 기술도 또 적극 투자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BCI 기술을 적극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간 대상 임상부터 무선 반칩스 기술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차이나 브레인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어요. 그래서 뇌과학, 인지기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BCI 기술 같은 경우는 뇌 장애 치료나 인공지능과 융합하는 그리고 인간 기계 통합 등 다목적인 전략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 3월에 상하이에 이제 푸단 대학 소속의 화산병원이 있는데 여기서 침습형인 BCI 임상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비 환자가 뇌에 이제 칩을 심고 생각만으로 레이싱 게임을 하는 그런 조작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도 꽤나 있습니다. 예컨대 항저우에 있는 브레인코 회사라는 데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제품을 개발하는 혁신 스타트업이고요. 그리고 뉴사이버 같은 회사는 정부나 국가기관과 협력해서 기술을 빠르게 또 상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맞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가 되고요. 상용화가 되면 이 정말 큰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내 생각이 이렇게 다 읽히는 거 아니야? 내 머릿속을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요. 맞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윤리하고 프라이버시인데요. 현재 BCI가 읽어내는 건 아주 제한적인 전기 신호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손을 움직이고 싶다는 뇌파의 패턴, 그래서 이제 혹은 단순한 커서 움직임 정도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 같은 내적 고백을 그대로 해독하는 건 현재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뇌신호까지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제 신경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공개하지 않은 하고 싶지 않은 내적 상태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건데요. 이걸 연구자들은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목적에 한정을 둬서 실험을 한다. 현재 이제 임상 시험으로 해서 중증 마비 환자의 의사소통이나 운동 보조에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동의를 기본적으로 한다. 그래야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비침습적이고 선택적인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전극을 뇌에 직접 삽입하지 않는 방식이 좀 더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참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미래가 너무 궁금해지는데 지금은 주로 환자들을 돕는 데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환자에 집중하는데요. 마비 환자나 루게릭병 환자가 스스로 식사하고 컵 드는 거, 뭐 기본적인 생활 동작 이런 게 가장 시급한 단계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의사소통 영역이 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이제 전극을 이식하지 않아도 두피의 뇌파로만 그리고 AI만으로도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한 말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탠포드에서 이미 시작된 거고요. 머릿속 대화를 이제 문자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문자 대신 생각 메시지를 보내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가락 연장선처럼 쓰잖아요. 근데 미래에는 BCI가 생각의 연장선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키보드, 마우스, 심지어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면은 조금 이 말실수 대신에 생각 실수도 또 잦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네요. 혹시 이 기술이 뭐 가상 현실과도 이렇게 연계될 수 있겠죠?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걸 꿈꾸고 있는데요. VR 세계에서 아바타를 조종하거나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에서 캐릭터를 이동해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움직이는 거죠. 심지어 이제 AI와 또 이제 직접 생각 대화를 나누는 시대가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이제 우리가 전화를 할 때 목소리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전달이 되는데 앞으로는 생각을 전기 신호로 번역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직통 전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실용화 어디까지 왔는지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